남편이 병원으로 실려온 건 아침 7시 20분쯤이었다. 나는 병동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고 무전기로 들려온 비명 섞인 호출에 걸레를 놓자마자 뛰었다. 복도 끝 응급실 앞에 들것 하나가 급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그 위에 익숙한 작업복. 하지만 그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는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 피범벅이 된 얼굴, 퉁퉁 부은 눈두덩, 갈비뼈 쪽을 감싸고 있는 응급붕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남편은 말을 못했다. 기절한 채였다. 내가 병원에서 청소 일을 시작한 지 3년, 남편은 나보다 2년 먼저 일했으니 여기서만 5년째였다. 직원들 사이에서 성실하다고 소문났고 욕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이 맞아 쓰러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걸 더 이상하게 만든 건 병원 측의 반응이었다. 조용히 무마하자는 눈치, 묘하게 둘러대는 설명, 그날 주차장 CCTV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거기에는 남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값비싼 외제차에서 내린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분노를 쏟아부었고 쓰러진 남편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주차 정리를 하던 걸림돌이라도 되는 듯이 얼굴을 밀치고 발로 찼다. 나는 그 얼굴을 기억한다. 뉴스에서 몇 번 본 적 있었던 얼굴. 유민그룹 회장의 아들 유도훈이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는 날마다 무력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식사도 못하고 누워 있었고 병원 측은 애매한 위로와 함께 조용히 일 처리를 하자는 식으로 우리를 대했다. 처음엔 걱정하는 척 하더니 며칠 지나자 병원장은 우리가 혹시 문제를 키우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빛으로 퇴사 얘기를 꺼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의 입술이 터져 있고 갈비뼈에 실금이 간 상태였는데 그 모든 걸 목격한 병원이 가장 먼저 내미는 게 퇴사 권고라니. 내 손이 벌벌 떨렸다. 무언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유도훈, 유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병원도 유민건설에서 지었고 병원장은 그와 먼 친척 사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 병원 전체가 그의 눈밖에 나는 순간 우리는 그저 쓰레기처럼 내쳐지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억울했다. 주차장에서 남편이 맞던 그 영상. 나는 병원 직원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줬지만 다들 침묵했다. 본 척도 안 했다. 모두들 한마디씩 했다. 그 집 아들이라 원래 그렇다고 괜히 나섰다가는 자기들까지 잘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다들 등을 돌렸다. 오히려 병원장은 은근히 말했다. 이번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대신 남편 치료비는 병원에서 다 부담하겠다고. 당장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그 말은 유혹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눈을 피했다. 남편이 앓는 소리를 내며 숨을 쉴 때마다 그 제안은 폭력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이 모든 걸 잊고 살아야 하나 싶던 그때 한 여자가 우리 병실로 찾아왔다. 환자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라며 웃는 얼굴로 들어왔고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은 성실했다. 나는 처음엔 그냥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는 유난히 남편이 맞은 날짜, 시간, 그리고 병원의 CCTV 위치에 대해 자꾸 물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며칠을 더 지켜봤고 그녀 역시 내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다. 그러다 결국 그녀가 나를 조용히 병원 앞 카페로 불러냈다. 그리고 내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가 유도훈의 전 약혼자였다고. 나는 처음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눈앞에 앉은 박연지라는 여자가
유도훈의 전 약혼자라니.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말끝마다 오래 눌러 참고 쌓아온 분노가 묻어났다. 그녀는 유민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일하던 인재였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입사 2년도 채 되지 않아 회장에게 발탁되어 유도훈과 약혼까지 하게 됐다. 모든 게 빠르게 정해졌고 빠르게 망가졌다고 했다. 처음엔 그도 다정한 척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금세 진짜 얼굴이 드러났고 연지는 매일 감정폭력과 언어적 조롱, 그리고 손찌검 위협 속에서 하루를 버텨야 했다. 재벌가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았다고 했다. 그녀는 끝내 약혼을 파기했고 그날로 회사를 떠났다. 그룹에서는 전무가 된 딸이 가출하듯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유로 소문을 막기 위해 돈을 건넸고 연지는 그 돈조차 받지 않고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그녀가 다시 유민그룹 근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다. 복수를 위해서. 유도훈이 다시 사람을 해쳤다는 소식을 듣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가 누군가에게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연지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병원에 들어왔다. 모든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다. CCTV, 피해자, 병원 관계자, 은폐 흐름, 모든 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모았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피해자가 정말 억울하게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단순한 갈등이었는가. 연지는 며칠 동안 우리 부부를 지켜봤고 결국 확신을 가졌다고 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연지는 곧바로 노트북을 꺼내 여러 개의 폴더를 보여줬다. 유도훈이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을 휘둘렀지만 집안에서 조용히 덮어버린 정황, 유민건설 내부의 회계 조작 자료, 회장 일가의 탈세 관련 이메일까지. 그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놀란 건 그 자료의 양보다 그녀가 그 자료를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남편의 사건과 연결되며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 연지는 말했다. 이번엔 절대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조용히 사과받고 끝내는 식의 거래는 없을 거라고. 그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무너져야 한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마음속에서 어렴풋이 흩어지던 분노가 뚜렷한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같은 이름 없는 연대가 되었다.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지의 복수는 충동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꾹꾹 눌러 참고 꺼지지 않게 안에서 살을 키워온 분노였다. 그녀는 유도훈과의 약혼을 파기한 날 밤 홀로 호텔방에 숨어서 울고 또 울었다고 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당시 그녀는 언론이 주목하는 유민그룹의 신데렐라였고 그 신데렐라가 무너졌다는 건 유민그룹 전체의 치부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연지의 이름을 모든 기록에서 지우기 시작했고 가족은 체면 때문에 그녀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그 혼란 속에서 연지는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연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처음 몇 달은 진짜로 무너져 있었다고 했다. 밤에 혼자 욕조 안에서 울다 잠든 날도 많았고 아무 연락 없이 방 안에 틀어박힌 시간도 길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그렇게 당한 채로 죽을 수는 없다고. 다시 일어나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다시 걸어 나왔다. 그가 파괴했던 모든 걸 회복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은 무모한 분노가 아니라 아주 차분하고 날카로운 계획이었다. 연지는 유민건설 내부 직원들과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약혼 당시 그룹 회장의 총애를 받던 그녀는 전략기획실 외에도 각 본부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절 모아둔 자료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일부는 메일로 백업해 두었고 일부는 USB에 암호를 걸어 숨겨두었다. 그녀는 유도훈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예상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었다. 그녀는 유도훈이 약혼을 파기당한 뒤에도 고작 몇 달 만에 다른 재벌가 딸과 혼담을 진행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고통 따윈 안중에도 없었던 인간. 그런데도 겉으론 미디어를 통해 청년 기업인 문화 후원자처럼 꾸미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버티는 시간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연지는 나에게 선택을 맡겼다. 이 자료를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과정에서 나와 남편에게도 적지 않은 위험이 따를 거라고, 병원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일을 함께 하지 않으면 남편의 고통은 그냥 공기처럼 흩어질 거라고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우리 삶은 무너졌고 다시 쓸어 담아야 한다면 제대로 쓸어야 했다. 더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연지와 나는 서로를 동지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같은 마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되었다. 유민그룹 본사 15층. 이사회가 열리는 그 회의실은 원래 침묵과 권위가 흐르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감지한 사람은 그룹 비서실장이었다. 이름은 배창호. 그룹에 몸담은 지 25년, 회장과 유도훈 사이에서 수많은 비밀을 지켜왔고 충성으로 버틴 사람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충성이 깊은 회의감으로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회사 외부에서 처리되는 수상한 외주 계약서, 투명하지 않은 하청 입찰, 사적인 유흥비로 처리되는 기업 비용, 그리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유도훈의 태도. 그는 모든 이들을 종처럼 부렸고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말을 뱉었다. 특히 하청업체 직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하는 그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물을 다루는 느낌에 가까웠다. 비서실장인 배창호조차도 얼굴로 맞아본 건 처음이었다. 단지 회의에서 제안서를 수정하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유도훈은 노트북을 그대로 던졌고 그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 삼켜야 했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 병원 CCTV 영상이 외부로 퍼졌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 배창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부에서도 일부 직원이 몰래 본 것으로 확인됐고 언론 쪽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비서실은 즉시 통제에 들어갔지만 상황은 이미 늦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박연지의 이름이 회의자료 하단에서 발견됐다. 누군가가 직원 명단을 정리하면서 그녀의 병원 방문 기록을 올린 것이었다. 배창호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졌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예전엔 회장이 그토록 아끼던 사람, 전략기획실에서도 가장 유능하던 인물, 그리고 사라졌던 여자가 지금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그날 밤 배창호는 본사 서버실에서 몰래 파일 하나를 열었다. 연지가 예전에 직접 작성했던 전략 보고서, 그리고 그 옆에 저장돼 있던 임직원 비위 보고 파일. 대부분은 삭제되었지만 한 폴더만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파일명은 간단했다. 윤리실행 보류. 그 안에는 회장 일가의 비자금 흐름과 유도훈 개인 명의의 해외 계좌,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불법 정황이 정리되어 있었다. 연지의 흔적이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배창호는 손을 떼지 못했다. 그는 누구보다 오래 이 그룹에 있었고
이 회사가 썩어가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다. 이제는 자신도 그 썩은 부분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연지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은 묘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잠들어 있던 양심이 꿈틀거렸고 그동안 외면했던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폴더를 USB에 복사했다.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언제 꺼낼 것인지 아무 계획도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은 다시 덮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연지는 본격적인 움직임에 앞서 유도훈과 유민건설의 다른 피해자들을 직접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녀가 향한 곳은 충청북도 괴산. 유민건설이 지은 물류센터 공사 현장이 있던 그 마을은 지금도 폐허처럼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연지는 단 한 사람을 찾아갔다. 2년 전 현장에서 추락사한 하청 노동자 김태열 씨의 아내였다. 태열 씨는 안전장비 없이 고공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졌고 공식 기록은 개인 부주의로 정리됐다. 당시 유민건설은 도급 계약서를 통해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넘겼고 회사 관계자 누구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태열 씨의 아내는 그날 이후 제대로 된 합의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연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신이 왜 찾아왔는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음엔 경계하던 그녀도 연지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중엔 태열 씨 사망 직후 비서실로 보고된 보고서와 그 내용을 삭제 지시한 내부 결제 라인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태열 씨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왜 당신이 왔냐고. 연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걸 끝내야 해서 왔다고. 그 뒤로 연지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죽음과 상처, 공사 현장의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손가락이 끊겨도 치료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잘린 이들의 기록이 그녀의 손에 하나둘 쌓였다. 그들 중엔 아직도 치료비 때문에 매달 신용불량자처럼 살아가는 이도 있었고 사고 뒤 트라우마로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가족에게조차 잊힌 사람도 있었다. 연지는 메모장을 꺼내 피해자 하나하나의 이름과 상황을 정리했고 매번 기록 끝에 반드시 적었다.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나는 연지의 곁을 따라다니며 이 사실들을 직접 목격했고 입안이 마르도록 분노했다. 내가 겪은 일이 단지 일부였다는 것, 유도훈이 짓밟은 이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그 사람은 그냥 폭력적인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구조 그 자체였다. 위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돈으로 덮고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씩 사라지게 만드는 구조. 우리는 그 구조와 싸워야 했다. 그날 밤 연지와 나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 풍경은 검은 그림자처럼 지나갔고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엔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우리 남편의 고통이, 태열 씨의 죽음이 누군가에겐 숫자일 수 있어도 내겐 이름이고 얼굴이었다. 그렇게 하나씩 모인 증언과 기록들이 어느덧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곧 누군가는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연지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였고, 통화가 끝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연지의 후배이자 인권 전문 변호사인 정혜진이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나타났다. 또렷한 눈매에 검정 정장을 입은 혜진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종이 몇 장을 꺼내들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 자리에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혜진은 연지와 대학 시절부터 함께 공부하던 동기였다. 졸업 후엔 대형 로펌으로 진출했지만 부당한 내부 압력에 반발해 변호사 자격증만 들고 나와
인권단체로 옮긴 사람이다. 겉으론 차분했지만 그 누구보다 분노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정의라는 단어에 손끝이 떨릴 정도로 진심인 사람이었다. 연지가 사건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혜진은 눈빛이 빠르게 변해갔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날 바로 법적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유도은의 개인 폭행 혐의는 명백했고 CCTV 영상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낼 생각은 없었다. 우리가 쌓아온 자료들 속엔 유민건설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 위증을 유도한 정황, 피해자 합의를 강제로 끌어낸 계약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정혜진은 그 증거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공개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검찰에 자료를 넘길 것인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그 과정은 전쟁의 작전 지도와도 같았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유도훈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부를 흔들기 시작할 타이밍을 역산해 파악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먼저 언론에 단독 인터뷰를 던질 준비를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입을 빌려 이야기의 문을 열고 뒤이어 병원 CCTV 영상과 하청 피해자 인터뷰가 묶인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회계 자료와 내부 직원의 증언을 통해 유도훈을 압박하는 구조였다. 정혜진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장치를 하나씩 준비했다. 피해자 진술서를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하고 일부 자료는 언론사와 협약을 맺어 외부 유출 시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도록 만들었다. 그는 동시에 검찰 고발장을 초안하며 기자회견과 동시에 제출할 준비도 병행했다.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됐지만 연지와 나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우리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길 위에 올라 있었고 유도훈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 하늘은 구름 없이 맑았다. 정혜진은 우리가 건넨 자료 봉투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누군가는 먼저 흔들릴 거라고. 그리고 그 척금은 아마 안에서 생길 거라고 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부에서 금이 간다는 것. 누가 먼저 흔들릴까?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을 떠올렸다. 유민그룹의 비서실장, 배창호. 그는 과연 어디쯤에 서 있을까? 유민그룹 본사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쪽엔 확실히 금이가 있었다. 유도훈은 며칠 전부터 예민해져 있었다. 누가 보고를 조금만 늦게 해도 얼굴을 붉혔고 회의 중에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는 일이 2번이나 있었다. 언론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탓이었다. 병원 CCTV 영상을 언급하는 익명의 SNS 계정이 등장한 날, 유도훈은 곧바로 비서실을 불러 모아 모든 직원의 통화 내역과 메신저 사용 내역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본사 안에는 서로를 감시하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배창호는 회의실 맨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도훈의 얼굴은 노려보는 듯 날카롭고 목소리는 쉴 틈 없이 몰아쳤다. 전략실, 재무팀, 법무팀까지 줄줄이 불려나와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모두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미 분위기는 무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알고 있었다. 무언가 터질 조짐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날 회의는 저녁까지 이어졌다. 유도훈은 끝내 결정을 내렸다. 병원 CCTV 영상을 퍼뜨린 배우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선언했고 필요하다면 언론사까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말없이 서류를 뒤적이고 시선은 모두 책상 위를 향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너졌다. 누구도 유도훈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배창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복도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전략기획실에서 막 인사이동된 대리급 직원이었다. 그 젊은 직원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작게 말했다. 그날 회장님 방무록 뭔가 빠진 것 같다고. 비서실에서 삭제된 거 아니냐고. 그러곤 조용히 사라졌다. 배창호는 문득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아무도 모르고 있던 줄 알았던 조작이 이미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연지에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실체를 갖추고 다가오는 듯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서랍을 열고 연지의 이름이 적힌 옛 문서 뭉치를 다시 꺼냈다. 거기엔 그가 보관 중인 비자금 자료도 함께 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중얼이듯 말했다. 이젠 오래 버티지 못하겠다고. 그 순간 회장실 안에서 긴급 호출음이 울렸다. 유도훈이 그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다. 어쩌면 그 호출이 마지막 호출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 짙게 내려앉았다. 그날은 평일 오전 10시였다. 마치 모든 것이 일상처럼 시작된 시간이었지만 그날만은 달랐다. 인터넷 뉴스 메인 페이지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낯익은 이름이 순식간에 올라왔다. 병원 주차장에서 청소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 영상은 흐릿했지만 누가 봐도 명확했다. 얼굴도 목소리도 움직임도 그 남자가 유도훈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다. 첫 영상이 터지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각종 커뮤니티와 언론사가 반응했다. 일부 언론은 조심스럽게 영상을 소개했지만 다른 언론은 대놓고 그룹 이름을 거론하며 과거 유민건설과 관련된 폭행 사건까지 언급했다. 동시에 연지가 준비한 또 다른 파일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했다. 하청 노동자의 사망 보고서, 은폐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 비자금 흐름이 추적된 회계 자료, 요약본.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피해자들의 육성 인터뷰였다. 태열 씨의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단단하게 증언했다. 남편이 쓰러진 현장에는 안전고리 하나 없었다고, 회사는 그날 이후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다른 피해자들은 얼굴을 가린 채 인터뷰에 응했고 누군가는 얼굴을 드러내고 말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한 사람의 증언이 또 다른 사람의 용기를 끌어냈고 말이 말로 이어져 도미노처럼 퍼져나갔다. 기자회견은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장소는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카메라는 빽빽이 줄을 섰고 플래시가 쉴 틈 없이 터졌다. 연지는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단하게 말해 내려갔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폭력의 결과이며 지금 이 자리엔 피해자들의 이름이 함께 있다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 중엔 살아있는 이도 떠난 이도 있다고. 기자회견장은 점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연지에게 향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다. 이미 고발장은 검찰에 접수됐고 일부 자료는 수사기관에 직접 넘겼다고. 고의 은폐, 증거인멸, 탈세, 명예훼손, 폭행 등 다수의 혐의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에 정혜진은 한 문장을 덧붙였다. 지금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제부터 진짜 정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이 끝나고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 기자가 연지에게 다가와 물었다. 왜 이걸 지금에야 꺼낸 거냐고. 연지는 짧게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아무도 다시 꺼내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 뒷모습은 흔들리지 않았고 내내 말없이 곁에 선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랜 시간 꾹 눌러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울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깨진 유리 조각을 꼭 쥐고 버텼다. 그날 모두의 심장에 작은 금이 하나씩 새겨지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유민그룹 본사 건물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수사관들이 들고 들어간 압수수색 영장은 두툼했고 그 안엔 유도훈의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혐의들이 적시돼 있었다. 폭행,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하청업체와의 유착 비리, 그리고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그날 오전 유민그룹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일부 임원은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했고 몇몇은 자료를 파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수사관들은 미리 확보한 내부자 정보에 따라 움직였고 복사된 하드디스크, 회계 서류, 메신저 대화 내역까지 정리된 순서대로 확보해 나갔다. 마치 이미 안에서 누군가 손을 내민 듯한 느낌이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비서실장 배창호였다. 그는 사건이 터진 바로 다음 날 새벽 검찰 측에 자진 출두해 장시간 진술을 마쳤다. 20년 넘게 회사 안에서 목격한 부당한 일들, 그 중에서도 유도훈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와 지시사항, 삭제된 문서의 흐름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진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지금에서야 이 말을 꺼내 부끄럽지만 늦었더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믿었다고.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언론이 쏟아졌고 피해자 가족들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유민건설은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유도훈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믿지 못한 표정이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실에 들어가면서도 자신이 금방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듯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을 한참 벗어났다. 피해자 수는 증가했고 내부 공익 제보자가 계속 나타났다. 그의 입지는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병원 측은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남편의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료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다. 남편은 조용히 병원 유니폼을 벗었다. 나는 끝까지 묻지 않았다.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다만 우리가 그곳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뉴스에 유도훈의 호송 장면이 짧게 나왔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며 시원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찜찜하다고 했다. 나는 말이 없었다. 그 사람이 무너진 걸로 우리의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참았던 그 시간들에 의미가 생긴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남편과 나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더 이상 병원 근처를 돌아다니고 싶지도 않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도 없었다. 남편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방 한 칸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고 바람이 창틀을 넘을 때마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고 좋았다. 연지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이후에도 몇 건의 사건을 더 정리했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작은 재단을 세웠다. 이름은 짧았다. 기억과 책임.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나는 그 이름이 참 연지답다고 생각했다. 복수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끝을 치유로 마무리하고 있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제 전국을 돌며 강연을 다녔고 태열 씨의 아내는 인터뷰 기사에서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였다. 그 사진을 보며 나는 눈물이 났다.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그녀가 다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충분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그날 참아가며 버텼던 의미를 증명해주는 듯했다. 남편은 요즘 자주 웃는다. 예전엔 없던 버릇이다. 저녁밥을 먹으며 뉴스에 나오는 익숙한 이름들을 보고 살짝 고개를 저으며 밥을 더 먹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사람은 견디는 만큼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견디는 사이에 서로를 붙잡아주는 손이 있어서 살아남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남은 건 누군가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손이 때로는 연지였고, 때로는 혜진이었고, 어느 순간엔 내 손이기도 했다. 하루는 마당 끝에 핀 작은 꽃을 보며 남편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조용한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나도 매일 생각하는 말이었다. 이 모든 시간이 다시 반복된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글쎄, 쉽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정이라는 건 때로는 느리고 고통스럽고 확신조차 들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을 앞으로 걷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 햇살이 마당을 비췄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가 잃은 것보다 지켜낸 것이 더 많았다는 걸 아주 조용히 깨달았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